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제46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제45강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첫 번째 1. 적용 범위 2. 대항력 3. 존속의 보상 4. 차임 등의 증여 청구 5. 보증금의 회수 요 순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어떤 경우에 이 3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냐. 자, 이거는 상가건물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가건물. 자, 상가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장사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경우냐면 바로 보호 대상은 그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보증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에 뭐 월세 150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월세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150만 원이라는 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보증금을 갖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보증금에는 앞에 환산이란 말이 붙습니다. 환산 보증금. 그래서 환산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자, 보증금이 있고 플러스 월세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합니다. 아까 말했는데 보증금이 1억이면 월세가 150이면 150에 100을 곱하면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5천이 되는 것이죠. 그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죠. 서울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중 과밀 억제 번역 세 번째는 광역시.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 과밀 억제 번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서울은 3억 원입니다. 3억. 자, 수도권 중 과밀 억제 번역은 2억 5천. 자, 2.5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광역시는 1억 8천. 1억 8천. 1.8억으로 표시하고요. 기타는 1억 5천입니다. 자, 1억 5천. 1.5억. 자, 그래서 소액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액은 주택임대차법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은 얼마 이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자, 그리고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은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 그리고 광역시는 3천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을 얘기합니다. 자, 2,500만 원. 이거일 때 소액보증금. 자, 이런 소액보증금일 때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요. 최우선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요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의 3분의 1이니까 1,500만 원 한돈에서 받을 수 있고 4,500이면 1,350만 원, 3,000이면 3, 3은 9, 900만 원, 2억 2,500만 원인 경우에는 3분의 30%니까 750만 원. 요 한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요 최우선 변제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법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이 나눠봤습니다. 최우선 변제 우선적으로 경매 들어가면.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 그 임대건물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냐?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도 포함을 합니다. 땅, 건물이 있는 소재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지가액을 포함한 그 임대 건물가액이 역시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가 건물. 자,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와요. 근데 왜 사업자 등록을 해냐면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거든요. 소득세도 물론 징수할 수 있고 법인세를 징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도 징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적용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 상가 건물이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종교, 자선단체, 친목 모임 사무실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항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운 대항력하고 똑같습니다.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죠. 자, 이 대항력은 요건이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대항력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로 건물의 인도를 받습니다. 먼저 인도를 받고 플러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등록 신청.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요때 되는 건 아니고 그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 자, 이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냈고 그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된 다음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주인에게 그 임대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존속해 보자.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계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존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기 1년을 보장합니다. 최단기 1년을 보장하고 그 1년 미만에서 6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야 6개월 됐으니까 나가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난 버티겠습니다 하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대항력을 갖췄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장이 안 됩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이 존속의 보장은 1년, 최단 1년이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약을 갱신, 다시 고친다는 얘기죠. 갱신할 수 있는 요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몇 번까지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4회. 보통 최단 1년을 보장해 주니까 4회면은 매년 끝날 때마다 내가 계약 더 하겠습니다. 하면 최종적으로 보장은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 첫 1년은 계약대로 가고 두 번째 1년 단위로 내가 계속 장사가 잘 돼서 계약을 하겠다면 최대 5년.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가야죠. 주인이 나가려면. 계속 이렇게 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을 좀 자세히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임대인은 월세 받으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즉 5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4번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존속기간 1년으로 보는 겁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에 했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은 요 보호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서울 같은 경우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이하 환산보증금 3억을 넘는 4억이든 5억이든 이거 넘어가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지방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 4,500만 원 아니 2억 5천을 넘어가는 환산보증금이 역시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즉 건물을 인도받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계약갱신 요건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계약의 갱신은 관련해서 갱신은 간단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이 법정갱신이 안 돼요. 계약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의 갱신, 법정갱신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 월세 2번 안 내면 법정갱신 안 되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3번, 월세 3번 안 내면 계약갱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경매. 자, 경매가 행해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임차 건물의 경락, 낙찰이 되면 이제 소멸이 하는데,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후순위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이 임차인이 1순위고 뒤에 저당권이 제일 빠른 저당권이 2순위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그 경매에서 선순위가 돼서 이제 낙찰을 누군가 받는다면, 이게 선순위잖아요.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보증금을 다 받으면, 낙찰되고도 받으면 이 사람은 자동 소멸이 되죠. 왜냐면 다 받았으니까. 자, 이 보증금을. 그런데 다 받지 못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경락받은 사람, 즉 낙찰받은 사람한테 미처 못 받은 거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있을 경우에는 경매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그거 감안해서 가격을 낮춰서 입찰에 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입니다. 왜? 차임을 증액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올려달라.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월 차임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임은 100분의 9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해봐야 100분의 9고, 만약 임차인이 버티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 안 올려주고 버텨도 임대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리고 증액을 서로 상위 협의해서, 근데 장사가 잘 되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하고 싶죠. 그러면 주인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증액을 합니다. 조금씩. 근데 경기가 나쁘면 증액 안 하죠. 경기가 좋을 때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증액을 할 수 있다지. 근데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월 차임 전환할 때, 즉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5%, 1할 오픈 이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해소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 건물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에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등기부에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임차인은 물권화돼서, 이 임차권이 물권화돼서 물권하고 같은 순위를 적용을 받는데, 선순위,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선순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1항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즉 보증금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건물을 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낙찰인이 나중에 경매 보증금 받으면 내가 이걸 바로 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이행각서 한 장 받고, 그리고 건물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임차인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 받으려면 옛날에는 그 건물을 비워줬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은 불리하잖아요. 건물을 비워주면 돈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예전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해야만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는데, 근데 그냥 그 임차 건물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돈을 달라. 그래도 안 줘. 그러면 그 보증금 채권을 갖고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강제경매 해라. 경매하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지만 그 민사집행권은 반대 의무의 이행을 넣어놨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내가 그 건물에서 계속 장사하면서도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게 해준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민법인 민사특별법 제46강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45강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